우리가 살기 훨씬 이전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고대 문명을 꽃피우는 핏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멀리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는 위험 있는 피라미드가 솟아있고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나는 표면은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며 마치 신들이 직접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울 자리를 점 찍어준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바빌론의 심장부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다층 테라스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척박한 땅 한가운데 시원함과 푸르름을 선사하는 공중 정원은 그야말로 낙원과 같습니다. 신성한 올림피아, 그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에서는 번개를 다스리는 제우스 신의 거대한 조각상이 웅장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마치 석상에서 흘러나오는 미소가 시간마저 되살릴 듯합니다. 이 고대 세계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놀라운 열망, 그리고 후대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7가지는 단순히 인상적인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웅대한 포부와 놀라운 재능, 그리고 불멸에 대한 깊은 믿음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우리의 업적을 보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을 가늠해보라, 우리의 이름과 행적은 영원히 잊히지 않고 역사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웅변하는 듯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이 정교한 목록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장 대담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특별히 7가지 불가사의를 모아 목록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목록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지칠 줄 모르는 탐험가, 주변의 모든 것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이해하려 했던 호기심 많은 학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헤로도토스와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은 당대 최고의 작품들을 상세히 기록하며 미래의 불가사의 목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의 최종 형태는 고대 세계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저명한 사서였던 칼리마코스 덕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가지 불가사의였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숫자 7은 특별한 존경을 받았으며 완전함, 완결성, 완벽함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7은 특별한 마법의 힘과 조화를 지닌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이 불가사의들은 다양한 문명이 건축, 공학, 예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장인, 정신과 혁신을 보여주며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권력자, 야심찬 그리스의 폭군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세기를 넘어 영원히 그들의 위대함과 권력을 증명할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막대한 부를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웅장한 건축물이 단순히 미적인 즐거움이나 동시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세워진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는 이집트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처 역할을 하여 사후 세계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제우스상은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숭배하는 신성한 위엄의 실질적인 구현체로서 힘과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불가사의들을 둘러싼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귀중한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뜨겁게 달아오른 사막의 광활한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낙타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안전한 항구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알렉산드리아 등대의 밝게 빛나는 불빛을 따라 거친 바다를 정복하는 용감한 선원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디테일은 꿈과 불멸의 영광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열망,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린 인간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7가지는 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그 시대의 놀라운 업적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새로운 업적을 이루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역사적 기념물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각 웅장한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불가사의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 즉 불가사의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정신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활한 모래 언덕과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그 웅장함과 완벽한 공학 기술로 오늘날까지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솟아 있습니다.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세계의 불가사의 7가지 중 유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직접 접하고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웅장한 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 후프 파라오의 통치 기간에 건설되었으며 그는 그리스 이름인 컵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건축물은 원래 높이가 약 147m에 달했는데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유지하며 고대 이집트 문명의 힘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자연적인 침식과 상층부 외장재의 손실로 인해 높이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대 이집트 문명의 천재성과 불굴의 야망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건설 과정 자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으며 현대 연구자들에게는 진정한 수수께끼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30만 개에 달하는 석재 블록이 필요했으며 총 무게는 약 6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각 블록의 무게는 크기와 피라미드 구조 내 위치에 따라 2.5톤에서 무려 80톤까지 다양했습니다. 현대의 건축 기술이 없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돌 덩어리를 먼 거리까지 운반하고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돌 블록을 운반하는데 특수 썰매를 사용했는데 그 썰매는 물을 철저히 뿌리고 젖은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 마찰을 크게 줄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복잡한 운하 시스템과 특별히 배치된 플랫폼을 건설하고 나일강을 따라 수로를 통해 석재 블록을 건설 현장으로 직접 운송하여 건설 물류를 크게 단순화했습니다. 원래 피라미드는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으며 사막 한가운데서 빛나는 눈부신 등대로 변모하여 멀리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웅장한 외장재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거의 완전히 사라졌지만 전성기에는 피라미드를 보는 모든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선사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기술은 여전히 과학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의 대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석재 블록이 피라미드가 건설됨에 따라 점차 길어지고 넓어지는 직선 경사로를 사용하여 위로 올려졌다고 추정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무거운 블록을 들어 올리는데 피라미드를 휘감는 나선형 경사로 또는 화물을 들어 올리는데 더 적은 힘을 가할 수 있는 복잡한 지렛대 및 블록 시스템이 사용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든 피라미드의 건설 자체는 고대 이집트인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천재성과 놀라운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심오한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인의 종교적 신념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땅과 하늘 사이의 신성한 중재자로 여겼던 후프 파라오는 피라미드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발판이 되어 사후 세계에서 자신의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는 튼튼한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중앙 매장실이 있었습니다. 이 방은 불가피한 약탈과 무덤의 신성 모독으로부터 파라오의 매장지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비밀 통로, 함정, 거대한 석재 마개 시스템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 근처에 특별히 건설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식단은 주로 빵, 고기, 맥주로 구성되어 있어 고된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칼로리와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 노동자들 중 다수는 역사학계에서 오랫동안 여겨졌던 것처럼 단순히 권리가 없는 노예가 아니라 귀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숙련된 장인, 엔지니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대 기술과 복잡한 건설 장비가 없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웅장하고 완벽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저절로 궁금해집니다. 그 해답은 시대를 훨씬 앞선 그들의 놀라운 기술적 성취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라미드 설계의 놀라운 정확성이 경탄을 자아냅니다. 피라미드의 각 면은 거의 완벽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으며 밑면은 높이 차이가 극히 적어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하학, 천문학, 측지학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완벽하게 평평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장인들은 물을 이용한 수평 맞추기 기술을 사용하여 탁월한 정확성과 안정성을 달성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의 건설에는 극도로 정확한 계산, 꼼꼼한 조직,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거운 석재 블록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구조의 경사로를 사용하는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힘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과 장치를 적용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가장 유력한 기술 중 하나는 나선형 경사로 시스템으로 경사각을 크게 줄이고 무거운 석재 블록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보다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사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서 거대한 건축 자재를 높이 들어올리는 데 사용한 경사진 구조물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로 이어지는 길고 완만한 언덕을 상상해 보세요. 그 언덕을 따라 석재 블록을 직접 들어올리는 것보다 적은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될 석재 블록은 나무로 만들어진 특수 썰매에 조심스럽게 놓여졌습니다. 이 썰매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인부들이 밧줄과 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하면서 경사로 표면을 따라 썰매를 끌었습니다. 썰매가 가능한 한 쉽고 저항 없이 경사로 표면을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해 썰매 아래의 모래를 물로 지속적으로 적셔 마찰력을 줄이고 썰매를 끄는 인부들의 작업을 크게 용이하게 했습니다. 피라미드가 높아짐에 따라 경사로를 연장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여 석재 블록을 필요한 높이로 계속 들어올렸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경사로는 피라미드 한쪽 면으로 이어지는 직선형이거나 마치 구불구불한 길처럼 피라미드를 원형으로 감싸는 나선형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선형 경사로는 석재 블록을 점진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 경사를 너무 가파르게 만들지 않아 인부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들어올리는 과정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석재 블록이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면 피라미드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에 조심스럽게 놓이고 인부들은 다음 블록을 가지러 다시 내려가서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오늘날 건설에 널리 사용되는 현대식 크레인, 강력한 엔진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거대한 석재 블록을 140m가 넘는 높이로 들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매우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인 화강감을 다룬 솜씨는 특별한 감탄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아스완 지역에 위치한 찰석장에서 운반된 이 조밀하고 무거운 돌은 완벽한 매끄러움과 지정된 크기에 맞도록 세심하게 가공되었습니다. 화관감을 가공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구리도구, 모래와 같은 연마제, 그리고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고 많은 기술과 인내심을 필요로 했지만 피라미드 내부 공간의 최고 품질 마감을 보장했으며 그 아름다움과 정확한 실행은 오늘날까지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매장실 위에 위치한 정교한 하중 분산실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에 놓인 거대한 석재 블록층에서 오는 압력을 재분배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물리학 및 정력학 원리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와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물을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거대한 크기와 뛰어난 엔지니어링 성취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많은 신화, 전설,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나 허구가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풀고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접하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생각했는지 이해하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갈망을 반영합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와 관련된 가장 인기 있고 널리 퍼진 신화 중 하나는 단순한 파라오의 매장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특별한 에너지 힘을 가진 복잡한 장치이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집중시킬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일종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그 모양과 동서남북 방향이 특별하고 신성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피라미드의 비율에서 소위 황금 비율, 즉 자연과 건축에서 자주 발견되며 아름다움과 완벽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수학적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치로 인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잊혀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다양한 가설과 추측이 생겨납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와 관련된 또 다른 수수께끼는 왜 피라미드 내부에 대부분의 이집트 무덤과 사원의 특징인 전통적인 그림, 부조 또는 기타 장식 요소가 거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들의 이미지도 내세의 자세한 장면도 파라오에게 헌정된 기도도 피라미드 내부의 방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식 요소의 완전한 부재는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매우 다양한 추측을 낳습니다. 피라미드가 현대 연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의례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피라미드 내부 장식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한 수많은 신화와 전설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담하고 과장된 가설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인간이 아닌 어떤 외계 문명의 대표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종종 석재 블록을 결합하는 놀라운 정확성, 이러한 블록의 엄청난 질량, 그리고 그들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고 들어올리는 데 드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그들의 의견으로는 외계 기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다소 환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피라미드의 신비와 신비로움을 더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위치하고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은 수많은 숨겨진 방과 비밀 통로가 특별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엔지니어 하워드 바이스는 파라오의 매장실 위에 위치한 여러 하중 분산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위에 있는 석재 블록의 무게를 재분배하고 매장실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붕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뮤온 스캔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의 새로운 공간과 숨겨진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대갤러리 위에 위치한 거대한 방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용도와 기능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 또 다른 하중 분산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비밀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용도가 있었을까요? 전설과 신화는 또한 파라오 쿠푸의 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파라오가 엄청난 양의 금, 보석,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희귀한 유물을 포함한 믿을 수 없는 부와 함께 묻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도굴꾼들이 피라미드에 침입하여 고대 시대에 약탈하여 모든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추정하지만 이러한 불을 숨기고 있는 비밀방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쿠푸 왕의 피라미드와 천문학의 관계는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흥분시키는 또 다른 위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재에 위치한 세 개의 큰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벨트를 구성하는 세 개의 별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건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정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천문학과 점성술 관찰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피라미드 내부에 위치한 환기구는 시리우스와 알리탁과 같은 특정 별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방향이 맞춰져 있어 피라미드와 천체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피라미드와 관련된 많은 미스터리는 파라오 후프의 개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에 대해 극히 적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그가 수천 명의 노예들에게 피라미드를 건설하도록 강요한 전제적이고 잔인한 통치자였는지 아니면 그의 백성들에게 이 웅장한 기념물을 건설하도록 영감을 준 현명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였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롭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설 중 하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인류 역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대 문명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 내부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지식을 담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고대 문서나 유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고대 건축의 위대한 업적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의 경계를 넘어 비밀을 풀고 지식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열망을 상징하는 불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과 과학적 연구는 쿠푸 왕의 피라미드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을 던져 전 세계의 연구자, 고고학자, 역사가 그리고 단순히 그 비밀을 풀고자 하는 몽상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수수께끼와 놀라운 공학 기술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전설에 따르면 고대 바빌론의 광활한 모래 언덕 한가운데 솟아 있었던 푸른 오아시스,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정신적으로 이동합니다. 세계의 7 불가사의 중 두 번째로 여겨졌던 세미라미스의 공중 정원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로운 결합, 즉 지상의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영원한 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은 현실이었을까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노래했던 고대 작가와 시인들의 상상력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전설에 불과할까요? 정원은 다양한 꽃, 그늘진 나무, 무성한 관목으로 풍성하게 장식된 테라스가 폭포처럼 이어져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웅장하고 숭고한 구조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기원전 6세기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아미티스는 현대 이란 북부에 위치한 고향 메디아의 푸른 산과 숲을 그리워했습니다. 정원은 왕궁을 장식하고 왕비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인공 낙원을 만들어 자연 자체를 정복하고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킨 왕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을 상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라미스의 공중 정원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자신과 그의 동시대인들의 기록에서 그 정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서령 문자, 점토판을 포함한 그 시대의 연대기는 바빌론의 궁전, 사원, 성벽 및 기타 구조물의 건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놀라운 공중 정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원에 대한 최초의 설명은 스트라본과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와 같은 고대 작가들의 저서에서 수세기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작가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구전 전설과 전통에 의존했을 수도 있고 초기 역사 기록과 문서를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 정원의 현실성에 대해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 조건에서 수많은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물은 고대 그리스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장치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아르키메데스 스크류와 유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원의 위쪽 테라스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찬 거대한 테라스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했는데 이는 수력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놀라운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에서 그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중 정원의 위치를 바빌론에서 현대 이라크 영토에 위치한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네베로 옮기는 대안적인 가설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와 엔지니어링 업적으로 유명했던 아시리아 왕 세나케리브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니네베에서는 정원과 공원을 관계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복잡한 운하 및 수로 시스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은 바빌론에 대한 전통적인 전설보다 니네베의 공중 정원이 존재했다는 버전을 더욱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정원의 이름의 기원과 정원이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도 그만큼 신비롭고 복잡합니다. 정원의 이름으로 불리는 세미라미스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인 인물이며 그녀의 존재는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출처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힘, 아름다움, 지혜, 군사적 용기를 나타내지만 그녀의 존재에 대한 실제 역사적 확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세미라미스의 이름이 전설적인 여왕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정원에 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주기 위해 훨씬 나중에 정원에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정원의 이름을 딴 세미라미스가 누구였는지 조금 더 알아봅시다. 세미라미스라는 인물은 짙은 신화와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어 고대 시대의 가장 놀랍고 수수께끼 같은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세미라미스 또는 아시리아에서 불리던 이름인 샤무라마트는 실제로 고대 작가들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9세기에 통치했던 아시리아 왕 샴시 아다드 5세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때이르게 사망한 후 그녀는 아들 아다드 니랄이 3세에 섭정이 되어 일시적으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사회 정치 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시대에는 그 자체로 예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역사적 역할은 건조한 사실과 숫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와 헤로도토스와 같은 그리스 및 로마 역사가들은 세미라미스를 전설과 전통의 아우라에 둘러싸인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다채롭고 매혹적인 설명에서 그녀는 우리 앞에 지혜롭고 강력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타나며 그녀의 위협과 업적은 공상과학 소설과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웅장한 바빌론의 건설과 유명한 성벽, 사원, 궁전 및 기타 뛰어난 구조물의 건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공중 정원의 영감자 또는 심지어 직접적인 창조자였다고 믿었습니다. 공중 정원은 나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또한 고대 자료에서 정복과 군사 원정을 통해 제국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확장한 숙련된 사령관, 재능 있는 전략가이자 전술가로 묘사되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멀리 떨어진 인도를 정복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여 후퇴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와 전통에서는 그녀의 지혜, 지능,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 강하고 강력한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원에 대한 전설도 그녀에게 신비와 신비를 더합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갓 태어난 딸을 운명에 맡긴 여신 데르케토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소녀는 목동에게 발견되어 길러졌고 그 후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능에 감탄한 왕에게 발견되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신화적인 줄거리는 그녀의 신성한 기원과 뛰어난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나중에 그녀의 전기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고대 텍스트에 자세히 설명된 그녀의 많은 위협과 업적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데이터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와 연구자들은 그녀의 역사적 역할이 다소 겸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들의 섭정으로서 그녀는 정치적 불안정기에 능숙하게 국가를 운영하고 아들의 미래 통치를 준비하면서 아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의 힘, 지혜, 아름다움, 뛰어난 리더십, 자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고대의 다양한 영향력 있는 여성과 통치자의 특징을 담은 일종의 집합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지성, 힘, 굽히지 않는 의지의 상징인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와 작가들이 그녀의 업적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그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설이 현실을 능가하고 불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세미라미스의 공중 정원은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대 작가들의 저서에 보존된 정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대 연구자와 예술가들에게 이 전설적인 세계 불가사의의 자체적인 이미지와 재구성을 만들도록 영감을 줍니다. 오늘날까지 세미라미스의 공중 정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존된 역사적 텍스트와 고대의 엔지니어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재구성을 통해 꽃과 녹지로 가득 찬 이 녹색 오아시스가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벽돌이나 돌로 지어진 거대하고 다층적인 구조물을 상상해 보세요. 튼튼한 기둥과 우아한 아치로 교묘하게 지지되는 각 테라스는 키가 작은 관목과 화려한 꽃뿐만 아니라 그늘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큰 나무도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비옥한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식물은 세심하게 선택되고 배치되어 상단 테라스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는 무성한 녹색 캐스케이드가 관람자에게 중력의 법칙에 반하여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했습니다. 테라스는 계단이나 경사진 통로로 연결되어 궁전 주민과 수많은 손님들이 무성한 초목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원 전체 구성의 핵심은 복잡하고 정교한 급수 시스템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풍부한 물을 시설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기발한 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나사와 유사한 나선형 장치였거나 물을 정원의 위쪽 테라스로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는 복잡한 양수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물은 계단식 폭포나 작은 가을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각 층의 식물에 물을 대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돌과 잎사귀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원을 자연의 소리로 가득 채우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씻어냈을 것입니다. 정원은 모래, 돌, 뜨거운 햇볕이 지배하는 주변의 황량한 지역과 뚜렷하고 놀라운 대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세미라미스 정원을 장식한 초목은 아미티스 왕비의 고향인 메디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다채로운 이국적인 나무와 꽃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는 석류, 늘씬한 사이프러스, 대추야자, 향기로운 제스민, 아름다운 장미 등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정원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를 가득 채우고 후각을 즐겁게 하는 독특한 향기를 선사했을 것입니다. 구조물의 경호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당대의 바빌로니아 건축의 특징이었던 아스팔트와 구운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돌과 수지로 스며든 갈대로 이루어진 단열층은 물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을 것이며, 이는 테라스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전체 구조물의 붕괴를 막는 데 특히 중요했습니다. 정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높은 궁궐담으로 둘러싸여 뜨거운 햇볕, 강한 바람, 모래 폭풍, 그리고 외부인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밝은 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이는 저녁에는 정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석양빛으로 가득 차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워졌을 것입니다. 정원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분수, 신과 영웅의 우아한 조각상, 휴식을 위한 편안한 벤치가 있었을 것이며, 이곳은 바빌로니아 통치 엘리트에게 진정한 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은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설과 추측에 불과하지만, 세미라미스 공중정원의 재구성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웅장하고 놀라운 낙원과 같은 오아시스가 얼마나 훌륭했을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세미라미스 공중정원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인류의 영원한 꿈인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 요소의 정복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기술적 기량과 건축적 천재성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세미라미스 공중정원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뒤로하고 철학, 예술, 그리고 올림포스에 거주하는 신들에 대한 깊은 숭배의 나라 고대 그리스로 여정을 떠납니다. 이 위대한 문명의 심장부이자 신성한 올림피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제우스 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상은 그리스 신화 속 최고신인 제우스의 위대함과 힘을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제우스 숭배는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 천둥, 번개의 신이자 질서, 정의, 도덕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제우스의 주요 성전이 있던 올림피아는 잦은 분쟁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우스를 기리는 수많은 종교 의식과 희생 제사가 거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 4년마다 열리는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어 그리스 전역에서 운동선수와 관람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스포츠 경기와 최고의 운동선수를 가리는 무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의 마음속에 제우스의 이미지와 굳건히 결합된 영원한 이상인 몸, 마음,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며 최고신에 대한 중요한 숭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35년경 유명한 조각가 피디아스가 정교하게 제작한 제우스상은 고대 그리스 장인들의 재능과 기술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술 작품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에 대한 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며 그의 권능과 위대함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상의 높이는 약 12m에 달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조각상 중 하나였으며 동시대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우스는 정교하게 장식된 왕좌에 위엄 있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그의 인상적인 모습은 위대함, 힘, 흔들리지 않는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한 손에는 승리와 탁월함을 상징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작은 조각상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땅과 하늘에 대한 그의 무한한 권력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는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앉아있는 왕좌 자체도 진정한 보석이자 목공 예술의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아, 순금, 귀한 흑단, 그리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아낌없이 장식되었습니다. 피디아스는 그 표면에 그리스 신화의 장면,
즉 제우스의 탄생과 업적을 능숙하게 묘사하여 최고신의 신성한 기원과 혼돈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정교한 재료, 섬세한 솜씨, 세밀한 조각이 절묘하게 결합된 제우스 상은 특히 정교하게 고안된 건축 요소를 통해 사원에 쏟아지는 부드럽고 확산된 빛과 어우러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상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조화, 완벽함에 대한 그들의 이상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은 인간과 신성 사이의 조화를 상징하며 예술이 어떻게 신들의 위대함을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성취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웅장한 제우스의 모습은 정의의 수호자, 예술과 과학의 후원자, 그리고 그리스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는 후원자로서 그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모든 사람에게 경외감, 숭배,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림피아는 이 뛰어난 걸작을 보고 최고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스 각지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제우스 상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삶에서 힘, 지혜, 그리스도인의 단결, 그리고 종교와 영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솜씨 좋게 만들어진 신의 형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신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제작은 고대 시대의 가장 복잡하고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며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의 놀라운 솜씨, 재능, 예술적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던 피디아스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닌 경외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제우스의 신성한 힘과 위대함을 상기시키는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독특한 예술적, 공학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조각상 전체의 기초는 다른 더 귀중한 재료를 고정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튼튼한 나무 프레임이었습니다. 구조물의 경호성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 삽입물과 연결부가 사용되었으며 습기의 영향으로 나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화합물로 꼼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프레임은 순금과 가장 섬세한 상하층 아래에 능숙하게 숨겨져 조각상의 독특한 외관을 만들고 관객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우스의 얼굴, 손, 그리고 다른 노출된 신체 부위를 만드는 데 사용된 상아는 인간 피부의 질감, 색조, 부드러운 광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와 세심함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우스의 옷에 더욱 선명한 광채를 더하기 위해 복잡한 금박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순금의 가장 얇은 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재료는 신성한 광채를 상징했으며 그의 호화로운 갑옷, 우아한 샌들, 펄럭이는 망토의 모든 디테일은 부, 권력, 흔들리지 않는 권능의 느낌을 강화하는 작은 장식으로 능숙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옷의 그림과 문양은 신과 티탄의 스릴 넘치는 전투 장면을 포함한 그리스 신화의 장면을 묘사하여 제우스의 승리적인 본성과 혼돈의 세력에 대한 그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제우스가 앉아있던 왕좌는 단순한 받침대나 의자가 아니라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흑단으로 능숙하게 상감되었고 빛을 반사하고 매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반짝이는 금, 수는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왕좌의 등바디와 팔걸이에는 피디아스가 강력한 켄타우로스와 웅장한 그리폰과 같은 신화 속 생물의 정교하게 조각된 이미지와 제우스를 상징하는 독수리, 그의 무시무시한 번개와 같은 권력과 힘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조각 하나하나는 왕좌를 장식하는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제우스를 최고신이자 올림포스의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각상의 디테일, 즉 조각상의 위대함과 완벽함을 강조하는 디테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보석으로 능숙하게 만들어진 제우스의 눈은 빛이 비치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신의 손에 들린 니케의 조각상은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별도의 예술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제우스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홀은 반짝이는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었고, 신과 하늘과 땅에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모든 요소에 대한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복잡한 문양이 상감되어 있었습니다. 사원 공간에서 조각상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제우스의 웅장한 모습이 빛나고 살아있으며 신성한 힘으로 가득 차 보이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금과 상아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더욱 강화되어 사원의 신비롭고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도와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제우스 상이 제작된 올림피아의 피디아스 작업장은 당시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선진적인 제조 기업을 대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귀금속, 상아, 희귀 수종, 보석 가공에 종사하는 최고의 장인들이 일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공방에서 발견한 여러 형태의 도구와 잔해들은 제우스 상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정교하며 정확을 요하는 작업이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올림피아 제우스 상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으며 그 수수께끼는 여전히 연구자들과 미술사학자들의 탐구 대상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고신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걸작은 수세기에 걸쳐 숭배와 감탄의 대상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추억, 전설, 그리고 소수의 역사적 증거만이 남았습니다. 제우스 상은 수세기 동안 올림피아 신전을 장식하며 그리스 전역과 지중해 다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상은 종교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명의 위대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경기가 쇠퇴하고 터도시우스 1세 황제의 칙령에 따라 서기 394년에 이교 의식이 금지되면서 제우스 신전은 점차 과거의 영광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전 구조물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웅장한 제우스 상은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우스 상의 운명은 여전히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과 논의의 주제입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신빙성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서기 5세기에 이 상이 강력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우스 상은 한 황제의 궁궐에 세워져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고대 그리스의 위대함을 떠올리게 하고 그 숭고한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75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상당 부분을 휩쓸고 수많은 건물과 귀중한 예술작품이 파괴되었는데 이때 제우스 상도 함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파괴적인 화재는 제우스 상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제우스 상이 올림피아에 남아있다가 이 지역을 강타한 수많은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파괴하여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우스 상이 원래 자리에 남아있었다면 무너진 신전 잔해에 깔려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후기 고대 시대에 이교주의를 근절하고 이교 종교의 모든 상징과 속성을 파괴하려 했던 기독교 광신자들이 이 상을 훼손하고 파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우스 상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사용된 금과 상아는 약탈당하고 녹여져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상이 소실과 망각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디아스의 공방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 학자들은 상이 외관, 사용된 재료, 제작 기술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우스 상 자체의 물리적 파편은 발견되지 않아 세계 문화유산의 가장 크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당대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이 웅장한 조각상의 숭고한 보금자리였던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의 그림 같은 폐허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상에 대한 기억은 보존된 고대 문헌, 고대 여행자들의 자세한 설명, 현대 예술가들이 만든 인상적인 복원 덕분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우스 상의 소멸은 인간 천재의 손에서 탄생한 위대한 예술 작품조차도 시간의 무자비한 흐름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며 희미한 기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영감만을 남길 수 있다는 슬픈 상징이 되었습니다. 힘, 지혜, 숭고함의 상징이었던 올림피아 제우스 상의 위대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소아시아의 고대 도시이자 번영했던 에페소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세계 불가사의인 에페소스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연 사냥 풍요의 여신이자 모든 생물의 수호신에게 헌정된 이 웅장한 신전은 신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한 종교적 장소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달성한 높은 수준의 예술적, 공학적 기량을 보여주는 생생하고 인상적인 구현이었으며 고대 세계의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거대한 규모, 웅장함, 화려한 건축 장식으로 인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지어진 이 신전은 당시 가장 큰 신전이었으며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신전은 당대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신전의 길이는 115m가 넘었고 폭은 약 55m였으며 기둥의 높이는 20m에 달했습니다. 신전 전체를 지탱하는 127개의 기둥은 여러 줄로 정교하게 배열되어 방문객들에게 마치 대리석 나무로 이루어진 웅장한 숲속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웅장한 기둥들은 단순히 신전 지붕을 지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예술 사이의 조화를 상징하며 아르테미스 여신과 주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신전을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인상적인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에페소 시민과 그리스 세계 전체에 대한 신전의 의미는 실로 엄청나고 귀중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숭배받고 사랑받는 여신 중 하나였으며 풍요, 여성 보호, 야생 동물 보호,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에페소는 아르테미스의 성스러운 도시로 여겨졌고 신전은 여신이 자신의 힘과 자비를 드러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아르테미스가 온갖 재앙, 질병, 불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번영, 복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곧 그리스 전역과 지중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신에게 푸짐한 선물과 합당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순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중요한 종교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의 건설, 유지, 정기적인 보수는 에페소의 부, 번영, 권력을 보여주었고 도시를 지중해 전체의 주요 상업 및 수공의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상인, 장인, 예술가, 학자, 여행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와 상품, 지식, 새로운 아이디어, 관습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신전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에페소가 새롭고 진보적인 모든 것에 개방된 번영하는 국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신전의 독특한 위치 또한 신전의 특별한 중요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전은 습지대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건설업자들에게 엄청난 창의력, 공학적 기술, 첨단 기술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장소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르테미스와 자연의 긴밀한 관계, 땅과 물에 대한 그녀의 무한한 힘,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 그녀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습지 토양은 고대의 신전을 자주 발생하는 파괴적인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자신의 신성한 성소를 보호하는 여신의 신화적인 힘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에게 부여한 깊은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건축 및 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 보호,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여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구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신성하며 영원한 무언가에 닿는 것을 느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에페소스 아르테미스 신전은 규모 면에서 웅장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적 솔루션의 아름다움, 우아함, 내부 장식의 풍요로움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신전의 건설자와 조각가들은 고대 그리스 건축의 완벽함의 상징이자 모방의 모델이 된 신전을 만들기 위해 가장 혁신적인 방법과 정교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신전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신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 사냥, 풍요, 특히 임신과 출산 중인 여성의 확실한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건강한 아이의 탄생과 젊은 여성의 보호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여신이었으며 그녀와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는 야생동물로 둘러싸인 사냥꾼의 이미지로 강조되었습니다. 에페소에서는 특히 풍요의 여신이자 도시의 관대한 후원자로 존경받았으며 그녀의 이름은 지역의 풍요와 번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숭배의 이러한 측면들이 건축, 조각 장식, 신전의 장식에서 가장 생생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신전은 우아함, 조화로운 비율, 세련된 장식으로 유명한 세련된 이오니아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은 신전 지붕을 안전하게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가벼움, 통풍성, 놀라운 조화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신전 전체에는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각 기둥은 아르테미스 여신과 그녀의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화적 장면, 복잡한 패턴, 상징을 묘사한 조각으로 정교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둥 중 일부는 재능 있는 조각가와 조각가들에 의해 너무나 정교하게 장식되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 여겨졌으며 그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전의 주요 부분은 반짝이는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져 밝은 햇빛 아래에서 특별한 웅장함과 광채를 더했습니다. 일부 장식 세부 사항을 만들기 위해 순금, 귀중한 상가와 같은 귀중한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에페소스의 부, 번영,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신전 벽, 현관, 기타 건축 요소들을 장식한 정교한 조각 패널들은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신화 속 장면들, 그녀의 사냥, 자연, 그리고 수많은 업적들을 묘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들 새김들은 신전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신전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친숙한 이야기와 전설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웅장한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보석 및 조각 예술의 진정한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금과 값비싼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옷은 근면한 꿀벌, 고귀한 사슴 및 기타 신성한 동물과 같은 동물과 풍요의 상징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신과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 여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묘사에 따르면 여신상은 엄숙하고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신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경외심, 숭배심,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전의 또 다른 독특하고 인상적인 특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붕기였습니다. 지붕은 튼튼한 테라코타 타일로 덮여 있었고 아크로테리온, 지붕 가장자리와 가장 높은 지점에 배치된 장식 조각상과 같은 우아한 조각 요소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신화 속 생물, 신, 상징들을 묘사한 이 조각상들은 신전에 더욱 풍부한 장식, 우아함,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신전의 위치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통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신전은 주변 풍경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도록 건설되어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신전은 거대한 대리석 토대 위에 웅장하게 솟아 있었는데 이는 습한 토양에서 올라오는 파괴적인 습기로부터 신전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토대 자체도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평범한 땅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영역 사이에 상징적인 전환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 내부는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 공간은 모든 방문객의 시선이 웅장한 아르테미스 여신상으로 향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벽 높은 곳에 교묘하게 배치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고 신비로운 광채 효과를 만들어냈고, 이는 마치 여신상 자체에서 나오는 듯하여 신성한 모습을 더했습니다. 신전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판으로 덮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정교하게 보석으로 상감되어 내부 장식에 더욱 럭셔리함, 풍요로움,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이 고대 건축의 걸작은 여러 차례 파괴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에페소스 주민들의 놀라운 끈기와 헌신으로 복원되었는데, 이는 건축가와 건설자들의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에페소스 주민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신에 대한 깊고 진실한 헌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중요한 파괴는 기원전 356년에 헤로스트라토스에 의해 발생했는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파괴하여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신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재 요소, 튼튼한 지붕을 포함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귀중한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야만적인 행위는 에페소스 주민과 그리스 세계 전체에 엄청난 분노와 분개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 행위를 신성 모독이자 신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했습니다. 헤로스트라토스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았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명성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그에 대한 언급조차 금지하여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장소를 폐허로 남겨두고 상실을 애도하는 대신 결의와 믿음으로 가득 찬 에페소스 주민들은 신전을 이전보다 더욱 럭셔리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모금된 관대한 기부금과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신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신전은 재건되어 새로운 힘으로 빛났습니다. 새로운 신전은 이전의 신전보다 훨씬 더 웅장해졌고, 더욱 정교한 장식, 아름다운 예술작품,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개선된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 웅장한 복원은 끈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문화적 회복력의 뚜렷한 상징이 되었고, 문화와 종교가 가장 어려운 시련, 역경, 파괴조차 극복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비극은 후세에도 신전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서기 3세기에 번성했던 에페소스는 호전적인 고트족의 잔인한 공격을 받아 도시를 약탈하고 불태웠으며,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포함한 많은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슬픈 사건은 신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는데, 더 이상 전체 규모와 웅장함으로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아르테미스 숭배는 새로운 종교적 신념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 후 남은 신전의 일부는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성 소피아 대성당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회를 포함한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데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의 최종 파괴는 이 지역을 강타한 수많은 자연재해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을 반복적으로 뒤흔든 지진으로 인해 신전의 잔해는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와 잔해 더미로 변했습니다. 서기 6세기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곳은 버려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기억은 수많은 고대 문서, 다채로운 전설 및 이야기에 살아남았습니다. 19세기에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에페소스에서 발굴을 시작하여 신전의 견고한 토대 유적과 거대한 기둥,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품 및 기타 장식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중한 발견을 통해 과학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신전의 웅장함, 규모,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때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던 곳은 고대 역사와 문화를 접하려는 열망으로 전 세계의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던 곳은 현재 터키 셀주크